정부 효율 부서를 이끌 테크업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지도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하늘의 세력이 우리 편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도 칭찬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음모 이론을 주장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상원에서 인준받으면 의료나 공공건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인물이 전국 보건연구소,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업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약 20여 명의 장관 지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무난하지만 나머지는 큰 무리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연방수사국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확인했지만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문신으로 표현한 젊은 팍스 프로그램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은 도발 중에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의 상원 의원직을 탐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은 그의 대통령직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를 시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험이 없어도 충성심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을 뽑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기 1기 때의 법무장관, 국방장관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믿음이 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충성파를 고른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과정에서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폐지될 수 있는지, 폐지되면 교육부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되는지의 시나리오를 전해드립니다. 핵주먹 전 헤비급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 대 소셜 인플루언서가 된 박서 제이크 폴의 기이한 권투 경기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됩니다. 역시 새로운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신선하다고 느꼈던 뉴스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만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를 다른 매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인용하지 않던데요. 저로서는 무척 신선하다고 느껴졌던 게 두 가지에서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이후에 미국에서 민간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인물이구나 이런 것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트럼프 시대에는 모든 일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늘 그 생각하고 말해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월요일에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란과 미국이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억만장자지만 어떤 정부 물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인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과 연관된 누군가가 이 당선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가장 원수로 삼은 이란 그 이란의 유엔 대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그 새로운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기는 이 내용이요. 누가 이랬다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미팅을 알고 있는 그 이란의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고 1시간 이상 만났는데 비밀 장소에서 만났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 미팅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대사가 장소를 정했는데 그 관계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워싱턴과 테헤란과의 지금 아주 최고조로 돼 있는
그 트럼프 때 시작된 고조죠. 그것의 그 분위기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긴장해서 평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 그 대통령 당시에 가장 그 해외에서 긴장적이었던 국가가 이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정을 맺어놓은 것을 결국은 2018년도에 트럼프가 그걸 완전히 깼습니다. 깨고 나서 2020년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기죠. 이란의 혁명수비대장 카심 술레만이 암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암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조차도 미국과는 우리는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는다 하고 이 혁명수비대의 대장을 살해를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었죠. 여러분들께 미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미국의 연방검찰이 3사람을 기소를 합니다. 이란 사람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란계 미국인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암살 시도를 한 그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이 본인들의 혁명수비대장을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이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에 대한 복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모든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란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보다는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전면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뜻에 따라서.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엄청 많은데 외부에서도 계속 어떠한 아주 그 대립을 가져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도 어느 정도 협상을 원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당시에부터 굉장히 강하게 묶어놨었던 어떤 제재 같은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란의 경우 모든 최고 승인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그 최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승인을 해야지만 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가장 가까운 일론 머스크가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이러한 그 목적을 두고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럼 하루 전이네요.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 정부 효율성 부서를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하루 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목요일 어제 이란의 외무장관이 일론 머스크의 X에 미국과 이란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은 협력과 대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한 번도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평화적인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도 트럼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일 수도 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임기 1기 때는 본인도 국제 정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지형적인 것들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임기 2기에 들어가면서 이란과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유엔 대사와 만나자고 요청을 할 때 트럼프의 동의나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가장 아무튼 그 영향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났고 이란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혁명수비대장을 살해를 암살을 한 이후에는 미국 관계자와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아니었죠.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는 어떠한 그 효율 부서에 뭐 책임을 맡으면 그 다음에 미팅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루 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일론 머스크는 이란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의 시작에 문을 텄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전화하다가 머스크에게 바꿔줬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전혀 이제 생뚱맞은 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는 뭐 훨씬 뭐 스타링크 이런 것도 러시아를 위해서 도왔지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 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를 도와줬으니까 뭐 그 정도도 뭐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 현재로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란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협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BBC의 기사인데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죠. 골프를 뭐 6월부터 쳤느니 뭐 8개월 만에 처음 쳤느니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지도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많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제 만나서 오늘 이제 그 CPEC 아주 그 굉장한 보수적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또 무슨 투자 관련 회담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뭐 한 2만 5천 달러를 내야 된다고 한다던데, 어쨌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와서 다른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하고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을 만났답니다. 축하하면서 하늘의 세력이 우리 편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제 일치시키는 거예요.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일론 머스크도 엄청 칭찬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만나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그 인스티튜트라는 그 갈라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트럼프의 승리 이후에 자유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한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하비에르 밀레이가 마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한 보호무역주의자고 미국 우선 이렇게 하지만 아르헨티나와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속셈은 그런 그 속셈이 있고요. 2월 달에도 역시 보수적인 이 CPEC에서 만나서 트럼프를 만나서 껴안고 무대 뒤로 가서 대통령 하고 했었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요. 본인 자체를 그 아르헨티나의 이 대통령은 무정부 뭐 자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구를 들이대고 부의 재분배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특히 그의 소셜미디어 X가 인류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 X를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X가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탈퇴하는 그런 뭐 점잖은 뭐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매체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모든 매체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어제 오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로 하는 것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에 인준을 받기가 어려워서 상원 인준은 피하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과감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백신에 대한 음모 이론 많이 내놨고, 물론 어제도 백신을 금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백신을 금지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사모아 같은 데서는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숨졌다고 하거든요. 백신이 꼭 코비드-19 백신만 있는 게 아니라 홍역 등 어렸을 때 맞아야지 되는 백신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만약에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인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휴회를 일부러 마련을 해서 휴회 때에 대통령이 딱 그 임명을 해버린다면 의료나 공공건강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커녕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는, 조봉받은 게 아니라 받은 적이 없는 환경법 전문가, 환경법 전문 변호사, 환경법에 관한 뭐 변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국 보건연구소라든가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 그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이런 굵직한 그런 그 또 다른 계열이 한 13군데 부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한국 분들은 이게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세금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세금 확대하면은 줄일 수 있는 돈이 뻔합니다. 어퍼러블 케어 액트라든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분야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거의 2조 달러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요. 이 2조 달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 예산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딱 그만큼의 액수네요. 그리고 보건연구소가 질병 같은 것을 많이 그 연구를 하는 곳이고 해서 백신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약 같은 것도 식품의약국에서 자문단이 뭐 추천을 하고 뭐 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등급 괴짜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공 그 식품의 위험성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그 당선인이 먹는 햄버거 저거 정말 독 중에 독이다. 특히 뭐 비행기 안에서 먹는 햄버거는 독 중에 독이야. 왜 저런 걸 먹지 않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약간 새 나갑니다만은 누가 햄버거 맛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어서 가장 싸게 먹으려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처럼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엄청난 갑부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유 저거 싸구려 저 몸에도 나쁜 걸 왜 먹지 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는 사람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 그리고 정부가 그 날 우유를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한다. 환각제도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고 이 사람은 본인이 이제 마약 중독 이런 것에 그 심하게 뭐 찌들어 있었고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마약 유통 이런 거 본인이 소지 같은 것으로도 많이 잡혔지만 한 번도 뭐 처벌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풀려났죠. 미국에 많은 영향력 있고 돈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규제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엄청 반대했던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해서 반대라는 겁니다. 더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독감 백신이 그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거칠거칠하고 하잖아요. 본인의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뭐 희귀한 신경 장애랍니다. 뭐 경련성 발성 장애라는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독감 백신이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코비드 19 때 엄청 음모론으로 퍼졌던 거죠. 리얼 그 안토니 파우치라고 해서 파우치와 빌 게이츠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사람들에게 못 먹게 하고 기생충 복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백신을 퍼뜨리려는 백신 카르텔이다. 이렇게 책에서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백신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백신 반대 그룹인 Children's Health Defense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 어린이 건강 보호하는 기구 같지만 백신 반대하는 그런 기구에 본인이 그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백신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 시기 때마다 맞아야지 되는 백신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리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 건강의 위험이다.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커녕 보건복지부 건물에 들어가서도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건 전문가와 의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약한 것으로 하면 불소, 우리가 먹는 물이요. 요즘 병물을 많이 먹고 그걸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하는 물을 먹습니다만 불소를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올 때 식수에 불소가 다 들어가죠.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불소가 관절염, 골수암 또 IQ도 나쁘게 만들고 신경 발달 장애, 갑상선 질환 뭐 이런 것과 다 관련된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물에 불소 넣는 것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이 같은 불소가 아이들을 게이로 만든다 이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식수를 공급받을 때 불소뿐만이 아니라 미네랄도 거기에 넣죠. 왜냐하면 먹는 물에서 그 치아를 좀 건강하게 해지라고 충치도 좀 예방하고 하라고 이런 것들 다 없애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고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퍼러블 케어 액트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것을 전부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개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국 보건연구소 600명을 다 이제 바꿔야지 된다 하는 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얘기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소장이 안토니 파우치였잖아요. 이 코비드 19 백신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무슨 여자 관계 문제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무슨 센트럴 파크에서 누군가가 앞에 가던 운전자가
애기곰을 새끼곰을 치어서 죽게 했는데 그걸 뭐 재밌겠다 싶어서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에 치어서 새끼곰이 숨진 것처럼 센트럴 파크에 이렇게 해놨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서 뭐죠? 그 고래가 숨졌다, 그 해안에 밀려왔다 하는 것을 듣고는 가족들과 같이 밴을 타고 그 고래를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서 자동차 지붕 위에 싣고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스토리들, 기이한 스토리들이 많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고요. 일론 머스크와 또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 의원은 축하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래도 될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오늘쯤 되니까 대강 이제 그림이 잡히거든요. 거의 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부서까지 한 20명 정도를 지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 사람은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반발을 알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지명을 했는가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지명되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의 미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 두 가지가 조금 그림이 잡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그 클레버 케어 광고 들으시는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가셔서 직접 어디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 코비드 19 백신도 놔주고 또 한방 침술 동국대학교죠. 한방 침술 진료도 해주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마 다 그 접수하셨죠? 접수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전화번호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9시부터 오늘 1시까지로 그 알고 있고요. 제가 뭐 그것을 지워버린 것 같네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YMCA로 가시면 됩니다. 삼가하고 세라논가요? 옥스포드인가요? 거기서 지금 코비드 19 백신 주사도 놔드리고 그리고 뭐 한방 침술 진료도 해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첫날 지명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이 수지 월리스라는 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많이 알았던 그 취재 기자들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설명을 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참 잘된 인선이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용주의적인 보수적입니다. 물론 백악관의 비서실장 수지 월리스 트럼프 그 당선인의 충동을 누구보다도 잘 다스린다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은 뭐 상원 인준은 필요 없습니다. 뭐 보수적이죠. 그린벨의 그 마이크 월츠 전 그 플로리다주의 정치인이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 사람도 중국의 굉장히 그 강성이고요. 또 앨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도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후보의 이런 것이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이스라엘적이고 또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 같은 것을 철폐하겠다는 트럼프 그 당선인의 어떤 목표를 잘 이행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지명까지 나왔을 때는 서로 정책적인 이견 같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집안이 쿠바에서 공산국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반공산주의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수지 월리스라든가 마이크 월츠, 마르코 루비오, 앨리스 스테파닉, 리 젤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보다도
먼저 정치를 시작했거나 정치계에서 수잔 월리스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 캠페인도 돕고 일을 했고 그런 경력을 거기서 먼저 쌓았고 그 뒤에 이제 완전히 그리고 다 망하죠. 다 그 트럼프 팬입니다. 골수 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많은 공화당에서조차도 어떤 사람은 불길한 지명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맞아 진즉에 뭐 임기 1기에도 저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건 도대체 장관 지명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적을 애니미를 놀리겠다는 거야 이건 이제 패기 누난 같은 공화당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팍스 앤 프렌즈의 공동 진행자 맷 게이츠 법무장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고요.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민주당이었다가 마가가 된 그래서 이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에 대한 저항은 지금 많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야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되는구나. 뭐 여자가 유리천정을 깰 수는 없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형사법 위반 34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유리천정은 깨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서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하면은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미국의 대통령이고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그 저항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는. 그런데 이 정도 사람의 지명은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이해상충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국방장관 지명자부터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사람이 7년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성폭행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다 하는 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맷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빌리그 출신이고 소령 출신이고 그 육군의 방위군에서 그런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고 국제적인 업적도 없는데 문신 보니까 팔뚝뿐만이 아니라 가슴에도 무슨 나치 문양 같은 뭐 이런 문신들도 있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던가 하려고 한다던가 하면 대통령과 같이 시츄에이션 룸에 앉아서 대통령을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줘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그 헤그세스 씨는 아침 텔레비전 그 진행자로서 그 문화전사 어떤 그 문화적으로 그 진보적인 것을 방해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뭐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다 흑인이니까 된 거잖아. 평등성,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없애야지 돼라고 문화전사처럼 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이제 패기 누난 씨의 얘기인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도끼 던진 사건이죠. 그 박스 앤 프렌즈 생방송하다가 그 마칭 밴드, 군 마칭 밴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남성 스포츠 그런 스포츠가 있다면서 그거 시범 보인다고 도끼를 확 던졌는데 그 밴드원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한 것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데 합의를 했죠. 법정 밖 합의를 했고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몬트레이 시의 호텔과 골프장에서의 그 성폭행 사건 기소는 안 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꼭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있을 때 기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증인에 좀 문제가 있다던가 이것을 확실하게 100% 이기지 않겠다 하면 기소 잘 안 하죠.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보도고 세계적으로 많은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장관인데 신세대 젊은 사람들 좋아요. 근데 4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국방장관으로서는 그 44살 정도면 세계의 군인과 민간인 290만 명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을 갖고 있고 뭐 거의 9천억 달러 정도 이를 다들어야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서 정말 이판사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려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이 나오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맷 게이츠도 42살인가 그렇잖아요. 법무장관 지명자. 법무장관은 사실 법에 충실해야지 되는데 심지어 지금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도 너무 충실하다가 결국은 먹혀버렸다. 이 반대파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법에 충실해야지 되는데 끊임없이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물론 본인은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성 문제에 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이 관련이 된 거예요. 미성년자. 17살과 내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나도 17살이었다 하는데 오늘 뭐 ABC 방송 보도하는 거 보니까 그 17살 미성년자가 이 맥 게이츠가 법무장관 지명자가 17살이 아닌 법무장관 때 같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원래 오늘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본인이 딱 사임을 해버림으로써 이건 조사도 끝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연방법무부에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방수사국에서는 그랬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기소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왜 기소를 하지 않았냐면 그랬었다 하고 증언을 하는 증인 가운데서 2명이 애매하다는 이유였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17살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바하마로 여행을 갔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지금 징역살이 하고 있어요. 22년형을 언도받아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의 그러니까 그 텍스 콜렉터 아무튼 그 세관 관련 세무 업무 관련 일을 하고 이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보겠죠.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맥 게이츠와 다 같이 이렇게 바하마로 소녀도 데리고 여자들 많이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런 파티 그리고 거기에는 마약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이 남자는 나는 미성년자와 돈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성관계를 갖게 했다. 미성년자에 이렇게 유죄를 인정을 하고 22년 징역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고 맥 게이츠는 나는 17살과 성관계는 했지만 그건 나도 17살 때였고 나는 돈 주고 17살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완전히 100%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증인 자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무슨 그린 모드인데요. 그린버그라는 조엘 그린버그라는 사람도 증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그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충분히 또 그 맥 게이츠가 이제 반대의 의견을 펼칠 수 있으니까는요. 아무튼 연방수사국은 여성 성매매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 4선 플로리다주 의원입니다. 굉장히 그 파괴적인 일을 많이 했고 분열적이고 같은 그 공화당 의원들도 조금 꺼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윤리적인 혐의에 너무 많이 시달렸고 이것도 이제 그 패기 누난 씨의 지적입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고 오로지 충성을 한 사람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툴시 기볼드도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약간 음모적이고 이건 무례한 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퍼뜨리는 많은 음모론을 본인이 또 막 직접 퍼뜨려요. 미국에 해로운 것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 같은 사람은 법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우리가 마치 미스핏 토이즈의 땅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 속에서 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만화 영화에서 장난감 같은 것이 다 망가져서 아이들도 갖고 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망가진 그런 장난감들만 모아있는 섬으로 돌아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지명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만약에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건 이제 민주주의 자체를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지 되지만 사람들은 보통 트럼프 그 당선인의 뭐 권위주의라든가 걱정하는 것이 그리고 잠재적이거나 명백한 파시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적에게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 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은 오래 이제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해본 결과 나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가 개인적인 것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제 시진핑도 예전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몰라서 뭐든지 될 수가 있어. 뭐 지금 이란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이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미스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외교 정책에서 별로 이미 다 그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국내도 국내지만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코노미스트가 봤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장관들 인선이 그의 대통령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가 찾고 있는 특성이 충성심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능력 이걸 보는 성향이다 해서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는 버지니아주의 샤롯슈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막 시위하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양쪽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는 공화당에서도 감싸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얘기조차도 감싸주는 몇 안 되는 방송인이다. 팍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의 각성.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인종차별하지 말고 소수인종에 어떻게 대우해주고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의 그 기본적인 고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유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지적을 하고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음모론자로서 민주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분방에서인지 시리아 독재자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를 만나고 나서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사람이고 맷 게이츠 법무장관은 본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뭐 그런 성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도 있고 그리고 선거자금 뭐 잘못 쓴 것도 있고 뭐 뇌물 받은 것도 있고 집도 물론 엄청 부자지만요.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서 플로리다의 상원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때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게다 대고 엄청난 부자예요. 해서 성매매 이런 것들도요. 아버지에 관련돼서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누구 상대를 만나고 뭐를 녹음을 하고 한 이런 과정에서 다 나온 스토리들이거든요. 엄청 아무튼 맥 게이츠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하지만 극도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에게만 충성스러운 사람 해서 트럼프와 본인을 괴롭히는 연방수사국 같은데도 굴복하지 않으면 자금을 박탈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쭉 보면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전에 본인이 일기에 개인적으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서장의 사람들을 지금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을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트럼프라는 후보를 경멸할 때 제일 먼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자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수사해라 하는 데서 본인이 빠져버렸어요. 트럼프 이 전 대통령은 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왜냐하면 제프 세션스가 본인도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난 겁니다. 인수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는 깨끗이 한다고 빠져버렸죠. 그걸 이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국방장관과 당시에 뭐 제임스 마티스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 정보국의 관리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 아이디어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합참의장은 군인들에게 막 시위하면 군대를 배치하고 다리 좀 쏘면 어때? 총으로 좀 다리 좀 쏘고 해서 이거를 시위를 진압하지. 그걸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걸 트럼프 당선인은 배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놨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연방수사국의 그 신원조에 체크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안 쓴다. 그리고 위장해서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안 쓴다. 해서 선택이 기괴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인준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4명만 안 해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3명을 다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고 온 사람을 인준을 안 해준다는 것도 그 특이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법무장관 지명자니까 법무장관 지명자 이렇게 화끈하게 해놓고 뒤로 싹 밀리고 또 맥 게이츠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플로리다 주지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론 디산티스가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못하니까 본인이 뭐 아버지도 다 그곳에서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싹 그쪽으로 빼고 그리고는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있다가 조금 덜한 사람이 나오니까 괜찮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회 중에 그냥 법무장관으로 해버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배신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데는 그렇게 처리라고 개인적으로 배신까지는 안 당했어 하는 부서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배신 안 했잖아요. 트럼프가 나가니까 본인은 예비선거에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합니다. 나토 탈퇴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건 트럼프와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에는 최근에 반대를 했지만 전쟁은 끝내야지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국경이 우선이다. 거기다가만 자꾸 지원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유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교 정책 그 지명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왈츠도 이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강성이고 또 뭐 앨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서에는 그 사람이 허점이 누가 봐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을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나머지는 좀 이제 본인과 의견이 달라도 지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괴상한 지명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벡 라마스와미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낭비와 관료를 줄인다는 그 목표 자체는 가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 자체도 암호화폐 본인이 좋아하는 암호화폐 이름을 따서 그 더치라고 그런 뭐 농 자체로 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방 지출을 2조 달러나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건요.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건드리지 않겠다. 소셜 시큐리티 안 건드리고 메디케어도 안 건드린다고 했어요. 은퇴 연령 높이는 것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을 일론 머스크의 목표를 지키려면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임기 때와는 굉장히 다른데 첫 번째 임기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의 기존의 그 로널드 레이건 스타일의 그런 그 힘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마가와 서로 싸워서 어떤 때는 마가가 이기고 어떤 때는 레이건 지키려는 작은 정부 강한 이 국제주의 고립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비웃는 마가와 싸워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그룹은 하나도 없이 전부 마가로만 채워지는 거. 아주 참된 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 시대의 임기 2기는 이거는 선거 전에 다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게 좀 속도감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지금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팍스 텔레비전에 이제 같이 나란히 출연해서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옆에서 막 부채질 해주거든요. 나는 능력이 있고 하고 싶다. 라라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당선인이 본인의 며느리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지명을 해서 일하고 있죠. 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 아들 그 에릭 트럼프의 와이프입니다. 나의 고향이다 플로리다가 3년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큼 그 트럼프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상원 의원이 트럼프가 됐건 누가 됐건 대통령의 목표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요청하면 기꺼이 고려하겠지만 아직 디샌티스 주지사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당장 공석이 되면은 인주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요. 그러면은 뭐 디산티스도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 플로리다주의 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재무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며느리가 원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그 공약을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교육부가 연방교육부가 1979년도에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자금 대출 관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죠. 아니면은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것은 다 주정부, 로컬 정부, 뭐 그 어떤 카운티 정부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적절한 인종차별, 어떤 정치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 싶으면 뭐 어떠한 것을 정리를 하거나 법무부에서 그것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지금 예를 들어 노예제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가 아무튼 이 마가에서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런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가 폐지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서 60명 이상이 필요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교육부가 만약에 폐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돈 같은 것은 재무부가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교육에서의 어떠한 차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그건 다 그럼 법무부로 다 넘기면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과연 폐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공약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부서가 예산이요 2,3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폐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폐기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지 않은 일이죠.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저녁이던데요. 뭐 현장에는 한 7만 명이 간다고 하고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요즘은 뭐 인플루언서로 더 유명한 뭐 박서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이크 폴 이 대결 실제로 그 대결이거든요. 장갑은 조금 더 크고 뭐 여러 가지 또 3분이 아니라 2분 뭐 몇십 초로 한다고 하던가요. 이런 건 있지만 나이 차이가 엄청 많네요. 뭐 31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이걸 쇼로 봐야지 되는가? 정말 대결로 봐야지 되는가? 넷플릭스에서 그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이런 시대에 새로운 뭐 80년대의 마이크 타이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큰 관심이라면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